예, 그러면 이 시간에는 미국발 이슈들 함께 정리하면서 증시의 영향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잭슨홀 미팅 얘기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정리를 하기 전에 이번에 시장에서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이거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네, 요즘 낚시가 대세라고 하는데요. 혹시 프라잉 낚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 FRB 의장인 폴 버커시가 이곳에서 프라잉 낚시를 자주 즐겼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잭슨 홀이라고 하는 와이오밍주 그 북서부에 위치한 계곡에서 금융계의 다보스 포럼이 현재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관계자들이 이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금융 정책과 관련된 그 금융 관계자들이 평가를 한다든지 논쟁을 통해서 향후 금융 정책과 관련된 방향이 바뀐 적이 많았는데요. 예. 일례로 1998년도에 러시아 외환 위기가 나면서 헤지 펀드가 상당히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때 금융회의에 참가하고 있던 그리스펀 의장이 FRB 이사라든지 그리고 지역 연방은행 총재 비밀리에 접촉해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적이 있었고요. 또 2010년 8월 달에는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2탄을 여기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은행 총재 시라카 총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앞당겨서 극구 귀국해가지고 일본도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서 발표된 평균 그 물가 목표제로 인해서 환율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 시장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세계의 이목이 여기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항상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잭슨홀 미팅에서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예년에는 연준이 주인공이 될 때도 있었고, ECB가 주인공이 될 때도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바랐던 것이 연준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특히 평균 인플레 목표제를 바랐었는데 정말 나올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저는 반대로 어제 이제 전문가와 얘기했을 때는 만약에 안 나오면 시장이 꽤 실망할 텐데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전문가들 예상은 아무래도 9월달 FOMC를 앞두고서 좀 혁신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요. 하지만 그 이번 주제가 향후 10년간의 금융 정책의 진료였고요. 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변하는 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정책과 관련된 주제로 강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눈높이는 맞출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점은 평균 그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다는 건데요. FRB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2% 물가 상승 목표제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 초기에는 앞으로도 2% 평균 물가 목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2%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미국의 2% 물가가 쉽게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12년 이후에 딱 한 번이죠. 2018년 그 11월 달에 한 번 2%를 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제가 현재 저온 경제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라든지 그리고 채권 수익률 그리고 물가 목표 자체가 2%를 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목표제를 꺼냈다는 것은 금융 완화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금융 정책 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거의 다 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몰핀 주사를 놨는데요. 문제는 인간의 심리상 강력한 몰핀이 떨어질 쯤 되면 더 강력한 것을 또 센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일본처럼 국채를 무제한 매수를 해서 정책 금리를 일정한 수준까지 올리는 일드 타켓 정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라든지 생산성이 그렇게 급격히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패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고육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통화라든지 그리고 주식시장 그리고 자산시장의 움직임도 급변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달러화의 흐름들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한 게 뭐 2% 이상의 인플레는 일단은 용인을 하기로 했고 제로 금리는 장기화될 것 같고 완화 스탠스는 계속 내비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최근 들어서 달러화 약세가 약간은 뭐 속도 면에서 주춤은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미 달러화를 보면은 2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9년간 달러는 상당히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화는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자산들 같은 경우는 이번 그 물가 목표제로 인해 가지고 달러가 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감소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60%는 달러 자산으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달러 위상이 추락한다면 달러 예금 쪽에서 이탈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의 가치가 1971년도를 100으로 봤을 경우에 현재 50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요. 이제 아직 앞으로도 달러는 윤정기에서 대량으로 찍어내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0달러를 찍어내는 비용이 0.2센트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원 정도가 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현대 제네시스 프리미엄급을 샀을 경우에 불과 10,000원만 들이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엔화나 유로화에 대해서 미 달러가 약세로 될 수밖에 없고요. 무국적 통화라고 할 수 있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자산 인플레이션도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행인 것은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가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인 점을 고려해 보면 금의 적정 가치는 현재 1트로이 온스당 1,930달러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적정 수준이고요. 주가 수익 비율도 22.4배로 적용받기 때문에 S&P 기준으로서 3,400포인트가 적정 수준입니다. 이제 앞으로 실질 금리가 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은 2,25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주가 수익 비율은 25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S&P 기준으로 주가는 15% 정도 더 올라간 3,8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뭐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뭐 금도 금이긴 합니다만은 반대로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도나 수요도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고 미국 증시의 이런 강세를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20년대와 같은 그 대세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는 보고서들이 많은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아무래도 세 가지 호재가 계속 미국 증시를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대규모 반응이 되면서 유동성에서 주시장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다른 세계 증시보다 월등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렸던 것은 아무래도 디지털 변혁을 이끌고 있는 테크놀로지 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변혁을 지탱하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AI 같은 첨단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텔레워크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그리고 생산의 자동화 그리고 다양한 생태계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들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실례를 들어보면요. 뉴욕 시내 미슐랭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절반이 폐점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영구 폐점이 됐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런 그 폐점 속에서도 교외 지역에 새로운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식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애완견 음식점이라고 하는 펫푸드뿐만 아니라 불맛을 살리는 철판구이 테이크 아웃점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적갱 로봇과 같은 푸드
와 관련된 이 테크가 미국 시장에서 활성화되면서 현재 고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 환경이 현재 저금리 상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향후 1년 뒤의 실적이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9월, 10월 사이에 대선을 앞두고 조정이 주어진다면 아무래도 개인들을 중심으로 로비훗 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좀 더 복경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참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서 새로운 시장도 열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또 시장에서는 참 가장 불확실하면서도 그래도 꾸준하게 관심을 받는 게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와 관련된 건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뭐 공통된 질문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관련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1개월간 백신과 관련된 양호한 실험 결과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WHO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백신과 개발 관련된 종류만 무려 165종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임상 실험이 3단계에 들어가 있는 치료제는 무려 6종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백신 개발 성공률은 5에서 한 10%에 불과하고요. 비용이 무려 10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현재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이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의 12개월 뒤에 그 예상 EPS를 기준으로 본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23배 정도 수준입니다. 1990년 이후에 주가 수익 비율과 1년 뒤에 주가 등락률을 보면은 20배 이하일 경우는 주가 등락률이 적었는데요. 지금과 같이 20배 이상일 경우에는 주가 하락률이 월등하게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9월, 10월이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을 실현시키려는 욕구들이 강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또 다른 소식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애플이 그 주식을 한 주를 이제 4주로 분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나비 효과, 뭐 관련 기사들이 좀 나오던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민간 기업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대에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주시장 같은 경우는 S&P하고 나스닥이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 S&P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가중 평균에서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애플이 편입되어 있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 평균에서 주식을 산출합니다. 주가를 산출하는데요. 주식 총수의 주가를 곱해서 되기 때문에 회사 규모,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4대1로 주식을 분할하면 다우지수에서 구성하는 비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11.3% 전후지만 앞으로는 2.8%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우 같은 경우는 원래 에너지라든지 제조, 금융 쪽과 관련된 구경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테크놀로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더라도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가팜이라고 하는 5개 거대 디지털 포머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들의 9월달 구성비는 8.4%인 점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애플의 주식 분할 이후에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요구들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수에서 빠지게 되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변화들 그리고 뭐 영향력들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제가 방송하면서 어떤 글로벌 매크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공통 질문이기도 하고 이번 대선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지지율 격차만 보면 글쎄 이대로 해석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결과나 분위기에 대해서 좀 흐름들 어떻게 읽고 계세요? 아무래도 세계 최대 도박 사이트인 영국의 배팅페어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26일 기준이죠. 트럼프의 승률 확률은 45%,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여전히 54%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미국에서는 대선과 관련된 전당대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당대회 효과를
효과를 현재까지는 바이든이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6일 기준으로 해서 보수 성향의 여론조사 3대 기관 중에 하나인 라스무센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이 6% 앞서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니얼 클리어 그 폴리틱에 따르면 7% 정도 앞서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반 트럼프 성향의 언론기관이죠. 뭐 CNN,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 MBC 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10% 정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효과가 나타나는 다음 주 초반에는 트럼프가 조금 지지율 격차를 줄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9월 말서부터 10월 사이에 있는 TV 토론에서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결정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차이로는 뭔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근데 결과적으로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오히려 대선 전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대선 이후에 둘 중 누가 되더라도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이 맞는 그 평가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든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미 의회 상하 양원을 모두 트리플 블루가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은 아무래도 감세 정책을 통해서 3조 달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S&P 500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EPS가 최대 20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시장에는 조정의 빌미를 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 말고 긴축 정책을 썼을 경우에는 앞으로 금융 완화 관련된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크다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규모 감세 정책이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1,0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프라 IT 투자와 관련해서 3조 달러가 투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유 불문을 하고 11월 이후의 대선은 미중 간의 결정적인 충돌이 없는 한은 다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1920년대처럼 미국이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1920년대를 보면은 이때는 그 상업 방송이 시작되면서 라디오가 시작이 되고요. 세탁기라든지 그리고 냉장고, 에어컨들이 보급되면서 새로운 소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깔리면서 지하철, 철도, 도로가 깔리고 새로운 소비 형태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재즈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됐는데요. 현재 이런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10년 정도는 좀 길게 보시면서 분산, 장기 투자하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흥미로운 얘기도 해주셨고, 설명하는 중간에 또 궁금증이 든 게, 그러면 그 대선 직전까지의 트럼프가 갖고 있는 대중국 정책들은 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미중 간에 8월 15일 날 있었던 1차 무역 협상이 전격적으로 연기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누가 연기시켰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내가 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서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는 대화보다는 앞으로 그 대선 전까지는 중국을 계속 코너에 몰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한 번씩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금융 제재와 관련된 강력한 카드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이같이 강력한 카드를 꺼내는 것은 중국이 약속했던 2년간에 걸쳐서 2천억 달러의 수익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나 감소했고요. 또 1년차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365억 달러 수입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7월 달까지는 중국의 이야기했던 목표의 2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선과 관련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콘벨트, 러스트 벨트에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 때리기를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무역 협상은 파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무역 합의를 깼을 경우에는 유권자의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고요. 이렇게 되면 추가 관세 인상과 관련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트럼프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전면전보다는 외곽을 통해서 계속 압박하는 정책을 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전에도 소장님께서 무역 협상은 유지하면서 이외의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의 상황도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그 외의 압박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뭐 상대적으로 얘기를 덜 하긴 합니다만 화웨이랑 틱톡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에서? 네,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거대 그 디지털 트랜스포머들과 관련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GDP가 14조 달러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만 차지하면은 화웨이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을 기록할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2분기에 화웨이 같은 경우는 세계 스마트폰 판매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41만 개 5G 기지국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 40만 개는 한국의 5배가 넘고요. 일본에 비해서도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앞으로는 400만 개까지 설치가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주 하나의 신제품들을 계속 5G 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150개 자회사들을 전부 묶어놨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종 업종에 있는 통신 회사를 통해서 부품을 지금 현재 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생산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영상 웹인 틱톡 같은 경우에도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과 관련해서 아직 초기 투자 단계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본 돈을 해외에다 투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해외 시장에 철수한다면 고수익 중국 시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회사 모두 가팜이라는 거대 트랜스포머로 성장하기는 불가능했지만 흑자 기업으로서 생명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당분간 두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서 금융 제재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금융 제재와 관련해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홍콩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강력한 제재가 진행이 됐는데 이때 폐기제를 흔드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뿐만 아니라 백악관에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사실상 달러와 관련된 국제 금융 공조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홍콩에 있는 항생은행이라든지 HSBC와 관련해 가지고 결제망에서 내쫓는 방안도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전체 수입 수요 중에서 달러화 비중이 92.8% 정도가 되는데요.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무역 활동량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결제망에서 벗어나 중국 위엔화의 독자 결제망인 국제은행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 가입한 나라는 97개국이고요. 또 금융기관은 984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원국들을 보면은 위엔화 비중이 여전히 1.95%로 낮고요. 또 국제 결제에서 차지하는 위엔화 비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94억 달러인데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은행랑 통신협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조에서 6조 정도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또한 국제화와 관련된 위엔화 거래가 70%는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언제든지 국제 결제망에서 중국 기업들을 쫓아냈을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이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의 금융 제재와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